퍼시큐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5개 키워드를 선정했고 다양성, 지속가능, 양식, 공생, 협력 이렇게 5개 키워드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5개 키워드 중에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성이라는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좀 울림이 큰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전공을 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파트는 사실 없어요. 심리학에서도. 정확히 심리학이 어떤 파트냐 그러면 성격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성격 심리학에 뭔가 매력을 느꼈던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성격 심리학만 사람은 다 달러 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어떤 분야예요. 되게 감명 깊었던 문장 하나가 뭐냐면 아웃포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성격 심리학자였는데 인간의 되게 좀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유닉성, 그것에 이제 뒤이어서 subject well-being이라고 하는 주관적 행복 이런 것의 매료를 느끼게 된 게 그런 개인의 독특성 차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걸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보태면요, 성격을 영어로 personality라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예 그 옛날 영어 단어 만들 때 성격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물 행동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동물 행동학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personality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personality를 연구해서 심지어는 진딧물 성격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진딧물도 그 중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에 나서는 놈이 있다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대기 좋아하는 진딧물의 새끼들은 또 나대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게 성격이 유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논문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런 이슈가 동물행동학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이 과정이 행복감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세요. 보상의 크기가 누적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럼 더 양심이든 뭐든 이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등등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거기를 탐방 또 혹은 비슷하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도 일종의 연극 같은 무대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관객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임프레스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살면서 어떤 관객, 인생의 관객이 제일 중요하냐 물어봤어요. 1. 다른 사람. 2. 자신. 3. 신. 초월적인 존재.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압도적으로 들은 대답이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국이나 아시아나 동양 국가에서 하면 타인이라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 거냐에 타인을 존중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이딩 라이트는 내 철학과 나의 양심, 나에게 떳떳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은 사회가 그 사회 전체의 행복감, 어떤 정의감을 높이는 데는 포지티브한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 선생님 가르침을 받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제 모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 영광을 얻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꺼낸 주제가 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덧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특히 그런 게 적어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남을 너무 의식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고 뭐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못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평소에 자주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 양심에 털난 놈. 그 양심에 왜 털이 나야 되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일상 대화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사라졌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양심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 아닌 게 돼버린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양심을 한번 이렇게 되살려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튜브에 나오셔서 행복 얘기하시면서 대한민국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 뭐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이제는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만큼 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스스로 불행하다고 자꾸 얘기할까? 그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되게 좀 언해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이 뭐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이 왜 주목을 받냐면 객관적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비해서 우리는 약간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의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일매일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삶을 한동안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사실 6.25 이후 우리가 지금 70년 가까이 한 번도 큰 전쟁도 안 치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시간을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도약을 했던 시간이고 너무나도 도와지는 것, 완벽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결점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앉아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힘들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행복이나 이런 감정은 전파가 돼요. 물들거든요. 늘 일상의 대화가 앉으면 푸념을 하고 하는 것이 진짜로 힘들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화 소재로서 늘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좀 안 좋냐? 그러면 여러 가지 행복에 안 좋은 것들을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힐링이란 말 같은 걸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 힐링은 근데 영어로 따지면 굉장히 강한 어조의 얘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요일이 필요해. 약간 이런 수준인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할 때도 힐링이 필요하고 등등을 하면 그게 뭐 나쁘냐 싶지만 나쁘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힐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사회, 살만한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서로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해? 안부를 묻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약자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스스로 명명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너를 도울 여력이 없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5천만의 인구가 모두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자기 위치를 정당화시키면 과연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우선은 이 힘벽이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저기 먼지도 묻고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있으면 큰일이 나고 살면서 좌절이 하나 있으면 큰일이 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좌절하고 내일 그러다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걸 약간 정상화하면 좋은데 너무 완결무결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또 역설적으로 이런 작은 오점들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열대 예찬이라는 책에 제가 그걸 좀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1980년대 중반에는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누가 짜장면 하는 중국집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걸 물어 찾아가지고 뒷골목에 어디 그 집을 찾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한국말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화교로 사시다가 코스타리카로 이주를 하셨는데 짜장면 한 그릇 내놓으시고는 먹는 내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가끔가다 거기 가면 그냥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난 이 코스타리카 놈들은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코스타리카 사람을 주방에서 조수로 부린대요. 그릇 닦으라고. 근데 어느 날은 안 온대요. 얘 어디 갔지? 한 달을 안 온대요.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어느 날 뒷문으로 들어와서 또 닦고 있대요. 너 어디 갔었어?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돈 쓰러 갔다 온 거예요. 한 2달 정도 돈 벌었잖아요. 이걸 써야지. 어디 가서 신나게 놀고 돈 다 떨어졌네? 그러면 또 와서 이제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코스타리카의 이 수도 산호세에 웬만한 부동산은 전부 중국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옛날 철도를 놓을 때 중국 노동자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그냥 눌러앉은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코스타리카의 부의 70~80%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코스타리카의 국민소득은 전 세계 바닥이었는데 평균 수명은 전 세계 탑 10%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정말 누가 행복한 건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약간 어떻게 보면 우화적이지만 그게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상권과 땅을 쥐고 있는 그 중국인보다 현지 코스타인들이 훨씬 해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뭐를 많이 갖고 성공을 하고 하는 것과 동일시를 자꾸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를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객관적인 성공, 큰 평수의 집 이런 것을 가질수록 해피니스에 다가설 것이다라는 그 오해에 시달리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쟤보다 더 잘하나? 더 못하나? 이게 뭐예요? 사회 비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지 이 바늘구멍만한 경쟁인 사회에서 살아남잖아요. 행복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사고의 형태가 사회 비교거든요. 이 둘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오해는 이걸 얻으면 보너스로 행복까지 같이 온다라는 한국 사람만 그런 어떤 일루전을 갖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렇게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뭐 뚫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 이미지를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연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울하잖아요. 우울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미 그때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병원에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무렵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남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남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좀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저 행복하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화적으로 우울이나 좌절은 정말 좋은 적응이거든요. 가족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데도 전혀 우울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가족은 계속 물려 죽는 거죠.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남은 자식을 내가 또 잃을 수 없으니까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방어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때로 이게 지나치게 되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너무 커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동네에서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잘생긴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TV 틀면 브래드 핏이 나오고 원빈이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옆에 이렇게 탁 보면 아휴 진짜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비해서 우울증의 증세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희 진화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우울해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다 우울한 날이 있을걸요? 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근데 정상적으로 뇌가 감정을 우울할 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궤양을 앓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적합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행복감은 어쩌면 단순해요. 환경적인 질, 이게 사람의 행복감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서적으로 제일 민감한 안테나를 꽂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환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나무가 많아야지 정글이 건강하고 산수도 많이 나듯이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들이 되게 건강해야지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뭐 가령 우리 이렇게 문을 열라 그러면 저 사람도 나오려고 그러고 나도 들어가려고. 그럼 서로 문 잡다가 너 먼저 가, 나 먼저 갈래? 막 30초씩 시간 걸잖아요. 바쁠 때는 내가 이렇게 문을 잡아주면 내가 문 닫을까봐 15명이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문 잡는 뭐 이거 직원인가? 그런 경험 하나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매일 하게 되면 내가 왜 문을 잡고 있지? 문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빨리 들어갈 거야.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한 환경이에요. 행복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잘 살아요. 근데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결핍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한국 사람들만 유독 압도적 1위가 돈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yes 라고 대답하는 퍼센테이지가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한국이 높아요. 우리가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이다. 이건 그냥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팩트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과도한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난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것도 타인의 리액션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어떤 내면의 생각이나 나의 뭐 열정이나 나의 가치관을 남들은 직접적으로 못 봐요.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한국은 압도적으로 시각적인 게 그 사람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저 사람의 본질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 제가 뭐 입고 다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지금 서로를 공유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치장을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나의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나 나의 테이스트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큰 집이 필요하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악순환이 또 왜 시작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걱정 없이 사는 것, 돈 걱정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게 영구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게 과연 행복이겠느냐?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사실 없죠.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제는 어쩌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였잖아요. 그걸 달성했어요.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약간 삶의 질이라든지 나에게 뭔가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어떤 잉여의 사회가 되면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이면에 찾아오게 되는 거는 되게 심심한데 뭘 해야 될지 뭐 등등 고민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안전하게 큰 견고한 집을 짓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것은 권태 확률을 높이는 공산이 커요. Safest boat,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묶여있는 배다. 배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전한 거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슬픈 순간도 있고 하지만 항해를 나가는 거 그게 인생의 맛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장기적인 어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찬스도 만들고 그래야만이 내가 뭘 할 때 재미있구나 이런 것도 탐색과 발견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권태의 유일한 처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즐거움의 소스를 발견하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내가 빨아먹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즐겁고 흥분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디스커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양심을 가지려면 개인이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을 공유하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숙론이거든요. 각자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가능하면 좀 자주 모여서 자꾸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다 보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 모여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거를 배우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숙론의 장을 자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양심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사회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아무도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더 부도 축적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냥 양심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공평과 공정의 개념 사이에다가 제가 끼워 넣었거든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담 넘어 운동 경기를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줘 본들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의자에 올라서도 담장이 여전히 높아서 운동 경기를 못 봅니다. 그 정도 주고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공평한 거죠. 공정하려면 키가 작은 사람에겐 더 높은 의자를 줘야 그게 사회 전체로 볼 때 따뜻한 공정이 되는 거죠.
공평과 공정 사이에 저는 어쩌면 양심이 존재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의자를 주고도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양심이 없는 사회죠. 키가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의자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걸 실행에 옮기는 사회, 그 사회가 양심 있는 사회인 것 같다. 양심을 키우려고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공정을 실행하는 건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 공정을 실행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행복한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사회의 기준이 돼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진정한 의미의 공정을 사회가 실행에 옮기다 보면 양심이 오히려 되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주 재미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이 돼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연세대학의 심리학과가 가장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온 거 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거기에 리더가 제 생각엔 성국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신 성국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